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갑상선 1부하고 2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내 몸에 갑상선에 대한 어떤 항체가 생겨서 그것을 공격하는 이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갑상선 질환은 어떤 자연적이지 않은 어떤 오염된 세상, 그거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고, 이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실제로 약제를 먹어도 갑상선 질환이 반응하는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그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3번이 있고 4번이 있는데, 4번이 3번으로 전환이 돼야지 이게 활성형이 되는데, 그 몸에 어떤 독성 물질들이 껴있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영양결핍, 감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활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이런 거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충분한 수면과 또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히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양분은 이제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장이 좋아야지 그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으면은 특히 장 안에 나쁜 균이 증식한다든지, 또 그러면 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효소를 쓰게 되는데요. 효소는 이제 세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침에서도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오기도 하지만, 위산에 의해서 위산 분비가 충분히 잘 돼야 됩니다. 위산 분비가 잘 돼서 그 위에 우리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나쁜 균들이 위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걸러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그 췌장에서 효소가 충분히 나와야지 나와야 되고, 또 세 번째 담낭에서 충분한 담즙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 박자 같이 맞아야지 그게 그 소화효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작용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갑상선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효소를 보충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그 베테인이란 이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산 촉진제죠, 이게. 이게 사실 보면은 위산이 떨어져서 그 뭐 속이 더부룩 죄송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가스차다든지 뭐 설사하거나 변비등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장에 좋은 유산균도 써야 되지만, 또 유산균이 작동을 잘 하려면 위산 분비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위산을 촉진시키는 그 베테인이라는 그 HCL을 갖다가 600ml를 갖다가 보통 하나 내지 4캡슐을 갖다가 식사 때 같이 복용하라고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베테인 복용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HCL은 소화 효소제로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췌장에서 나오는 팬크레아틴, 이거는 췌장 효소인데, 이거는 이제 500mg을 갖다가 식사 전에 복용하라고 하고요. 한 캡슐 내지 2캡슐. 그다음에 이런 식물성 효소는 보통 2캡슐을 갖다가 식사 전에 복용하고, 또는 또 소화효소제를 갖다가 식사 전에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테인 HCL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캡슐 내지 4캡슐을 갖다가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건데, 이 효소와 달리 이 베테인 HCL은 공복 시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 식간에 되게 먹으라고 되어 있고, 자세한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떨어지고 장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위산이 나오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식사를 해야 되고요.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급하게 식사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소화 효소를 분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위산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비타민 B6, 그러니까 피리독신이라든지 B12, 코발라민이라든지 B9, 뭐 엽산이죠. 그다음에 그 칼슘, 철분 등의 흡수 장애가 오고, 이런 것들은 결국 메칠레이션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우리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장애를 일으키고, 정서 장애부터 해독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DNA 복구 장애라든지 또는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과 철분 흡수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이럴 때 단백질 식사와 함께 베테인 HCL을 복용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베테인 HCL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약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제제이다. 위산 분비가 떨어지면은 나쁜균들이 위산에 의해서 죽지 못하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장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변비,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약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세균을 잡아주는 제제이다. 첫 복용은 식사를 많이 한 후 한 캡슐을 복용하고, 그 후부터는 식후 2캡슐, 그 다음에는 3캡슐, 다음에는 4캡슐, 이렇게 점차 양을 늘려 7캡슐을 한 번에 먹어보고 속이 뜨뜻해지면 충분한 양을 먹은 것이다. 아까 제가 한 에너지 4캡슐 먹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7캡슐 먹으라는 것은 다른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캡슐까지 먹어보고도 효과가 없을 때는 더 늘려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7캡슐 전이라도 속이 뜨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은 이미 본인에게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덜 먹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먹는 양이 나에게 맞는 용량인지 확실히 알려면 식사를 많이 한 후 약 용량을 더 많이 먹어본 후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양이 정해졌으면 속이 뜨뜻해지는 느낌이 안 드는 정도의 그 용량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식사량을 적을 때는 약 용량을 줄여 먹으라고 하고, 여러 개의 캡슐을 먹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7알을 먹어야 될 때는 한 번에 다 먹기보다 식사 도중에 나눠서 먹도록 하고, 위에서 산이 충분히 분비되기 시작하면 속이 뜨뜻해지는 느낌이 들게 되고, 이때 다 되면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3일마다 식사 때마다 복용 캡슐을 하나씩 줄여가라. 만일 속이 계속 뜨뜻하면 더 빨리 줄이고, 소화불량이 다시 나타나면 소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양을 늘려라.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PPI, 이거는 이제 위산 분비 촉진제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죠, 억제제. 이거를 복용 중이면 THCL을 먹지 말고 THCL에 대한 복용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소화 효소제를 복용하라고 하고, 효소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당, 섬유질을 분해할 때 도움을 줍니다. 장누수 증후군, 장이 새는 거죠. 새는 장 증후군, 알레르기, 어떠한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 음식에 있는 큰 단백질이 벌어진 장 세포 사이로 들어가서 생기는 면역 문제를 효소가 이런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균을 넣어줘라. 유산균의 형태로 넣어줘야 되고, 좋은 유산균을 넣어주면 면역세포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좋아집니다. 비타민 B12라든지 비타민 D, 엽산의 흡수에 도움을 주고, 락토바실라이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광범위한 유산균을 복용하라고 하고요. 사크로메이시스, 이거는 이제 좋은 곰팡이죠. 또 김치와 코코넛 캐포라는 게 있는데, 이런 발효식품이죠. 이런 것들 같이 복용하라고 합니다. 장 복구에서 장점을 복구하려면 좋은 지방으로 장을 복구하는데, 기버터, 코코넛 오일, 필수지방산, 생선기름이라든지 보라지 오일, 2부에서 말씀드렸던 필수지방산 오메가3 오일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글루타민 보충제. 글루타민은 이제 초유에 이게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3개월 정도 복용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은 장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고 장점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연을 보충하라고. 아연이
코로나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면역 기능에 중요하고 또 위산 생성에 중요한 미네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 결핍은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피로 환자한테 흔히 보이게 되고 크론병 있는 환자들한테 장누수를 호전시킨다고 합니다. 치료 전에 종합 병 검사, 이게 이제 컴프레hen시브 스툴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병이 있거든요.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게 됩니다.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게 되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요거 정리한 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너튜브가 뭐냐면 장이죠. 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메가3 오일을 1000mg을 한 캡슐에서 4캡슐을 하루에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보라지 오일은 1000mg을 한 캡슐 내지 4캡슐을 하루에 먹으라고 되어 있고, 코코넛 오일은 티스푼 하루에 2번, 글루타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g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초유 같은 거 치면 보통 이게 3g 하루에 3번이니까 거의 10g이지 않습니까? 초유로 치면 이제 초유 하나가 5g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2번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징크는 아연인데 아연이 피콜린산 아연을 여기서 추천하고 있거든요. 아연이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콜린산이 가장 좋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mg을 먹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추천한 메타제닉에서 나오는 그런 저자는 이거를 2스쿱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울트라필 인플레임 X라는 게 있는데 요 스쿱 이걸 또 먹으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위산을 희석시키기 때문이고, 수분 섭취는 식사 때 하지 말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그러니까 밥 먹고 다음에 밥 먹기 전까지 평생 그 사이에 물을 마시는 건 좋은데 식사 도중에는 물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만이라도 탄수화물을 확 줄여보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약을 먹었을 때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노력을 해보시고요. 종합적인 병 검사, 이게 이제 미국의 지노바 랩이라는 데 보내는 검사거든요. 이걸 해보게 되면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이게 거의 굉장히 100% 정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도로 현기성 세균, 이거 뭐냐면 우리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있고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있어요. 공기를 좋아하는 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그러고 공기를 싫어하는 균을 현기성 세균이라고 그러는데 내 장 안에 어떤 공기를 싫어하는 나쁜 균이 있는지, 또 곰팡이가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어떤 곰팡이가 감염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이 감염되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또 약제 내성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 나오고, 소화 효소 중에 아주 중요한 일레스테이즈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또 기타 흡수 마커 이런 것들 검사하게 되는데, 이 지노바 테스트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이거 이제 소변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이게 흡수가 대사가 되지 않은 당이라든지 락툴로즈라든지 마니톨 이런 걸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헬리코박터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글루텐 센시티비티, 글루텐에 대한 어떤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해독으로 넘어가서 역시 장이 좋아야 되지만 또 간에서 해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 해독에는 이제 2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해독하고 2단계 해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 아미노산,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1단계 해독에 보면은 지방에 녹는 독성 물질과 호르몬들이 효소에 의해서
그 P450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분해돼 가지고 중간 대사 물질을 받게 되는데, 이 중간 대사 물질들은 때로는 처음에 간에 들어온 물질보다 더 독할 수가 있는데, 그 위험한 유리기를 만들어서 세포막이나 DNA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슈퍼옥사이드 다이뮤테이즈하고 베타캐로틴, 비타민 C, E, 셀레늄, 구리, 망간, 마그네슘, 코큐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인돌, 이런 것들이 유리기를 중화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 2, 2단계에서는 중간 대사 물질이 콘주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바뀌면서 소변과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페이스 2의 경우에는 그루코니데이션, 좀 어렵죠. 아세틸레이션, 설페이션, 메칠레이션, 글라이신 컨주게이션, 글루타치온 컨주게이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페이스 2에서는 글라이신, 타우린, 그 오징어에 있는 그 타우린이죠. 그다음에 글루타민, 메치온 이런 것들이 필요하며 완전한 단백질, 즉 순살, 고기, 유제품들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뭐 어떤 간 해독이 1단계, 2단계가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해독에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간다. 비타민, 여기 보시면 이제 비타민, 리보플라빈이 이제 비타민 B2거든요. 그 다음에 나이신이 비타민 D3고, 피독신이 6번 비타민, 그 다음에 엽산 있고, 비타민 B12. 1단계 해독에 이런 것 작용하는 글루타치온이 필요하고, 그 브랜치드 아미노액시드,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포스포리피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그 이게 약간 그 지방에 녹을 수 있던 그 독성 물질들이 덜 지방에 녹는 그런 물질들로 이게 중간 대사 물질을 받게 되고요. 여기 그 필요한 건 엔티옥시던트가 뭐냐면 그 항산화 물질들이거든요. 여기 필요한 게 비타민 A,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티올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토코페롤, 비타민 E, 셀레늄, 그 다음에 구리,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징크, 아연이죠. 실리마린, 망간하고 피크노제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간 해독의 단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2는 이제 그 2단계 해독이죠. 2단계 해독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이제 그 에나시드 시스테인, 글라이신, 타우린, 글루타민, 시스테인, 메시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이런 그 물에 녹는 거로 바뀌는 거죠. 이런 기름이 녹았던 독소들이 물에 녹는 거로 변환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가냐면 담즙을 통해서 이렇게 변으로 나가게 되고, 콩팥을 통해서는 이제 수용성 독소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피부를 통해서는 그 땀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땀을 내는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거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고, 변을 통해서 잘 나가야 되고, 소변을 통해서 잘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영양 물질들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메칠레이션은 하나의 그 카본, 탄소기와 그 세 개의 수소 이온을 다른 분자에 붙이는 건데, 이 과정 우리 몸에 간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수많은 곳에 작용하는데, 이 메칠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몸은 DNA를 복구하고 텔로미어를 치료하며 원하지 않는 유전자가 표현되는 것을 불활성화시킵니다. 메칠 도너라는 게 있는데, 메칠 제공자, 메칠 그룹을 다른 물질에 넘겨서 메칠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질들로 세임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S아데닐 메치온이라는 게 있고, 메치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인, 타우린, 그 다음에 그 비타민 B9, 비타민 B, TMG, 트리메칠 글라이신이라고 베테인 이런 것이 있고요. 메칠레이션을 향상시키는 것이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특히 자가면역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더더욱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메칠레이션은 해독에 작용하고 글루타치온을 생산하고 재생하는 데 작용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쓰레기 처리 왕입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데 왕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유리기, 프리레디칼을 직접 중화하며 H2O2, 가산화산소를 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한 다른 항산화제, 비타민 C라든지 E라든지 리포익산의 역할을 도와주고,
그루타치온에는 황 그룹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소와 중금속들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예외 없이 메칠레이션이 잘 안 되고 그루타치온 농도가 떨어져 있고, 당신의 몸은 아미노산 시스테인, 글라이신, 그루타민으로부터 그루타치온을 만들어서 메칠레이션을 통해 재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메칠 도노들인 비타민 B12, 9, 베테인, 기타 다른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정상에서는 몸에서 충분한 그루타치온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술, 담배, 화학물질들, 제초제, 농약 등 그루타치온이 고갈되게 되고 영양 부족, 특히 이제 저단백 식사라든지 채식 위주 식사라든지 위산 분비 저하,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루타치온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메칠레이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영양과 그 후선 후성 유전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의 유전자는 어떤 영양으로 메칠레이션을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뉴트리제노믹스, 영양 유전 체학이라고 그러는데,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녹황색 야채를 많이 먹어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검은 녹황색 야채, 초록색 야채를 매일 먹어라. 이는 그 자연 엽산, 이게 메칠 제공자로 메칠레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최소하로 2컵 정도 먹어라. 비타민 B군과 엽산, 비타민 2번, 6번, 9번, 12번, 유기농, 닭고기, 생선, 달걀, 그다음에 소간, 아스파라거스,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두, 비타민 B 보충제를 꼭 먹으라고 하고요. 보충제는 메칠레이션을 지지하는데 적정한 양의 마그네슘, 아연을 보충하면 메칠레이션을 지지하게 되고요. 위산을 보충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저산증은 중요한 비타민인 B6, 12, 9의 흡수를 방해하고 그래서 베테인을 보충하라고 되어 있고요. 유산균 복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금연, 그다음에 절주, 독소를 줄여야 되고,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 식물들이 갑상선 질환에 피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제대로 요리하고 요오드와 셀레늄을 같이 충분히 보충해 준다면 아주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다. 황을 얻는 방법은 육수에 앱섬솔트,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풀어서 피부를 통해 황을 흡수하도록 하고, 셀레늄은 그루타치온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루에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고, 비타민 C, D, 이 모두 그루타치온의 농도를 올려줍니다. 충분한 수면,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갖도록 해야 되고, 밀크시슬, 실리마린은 하루에 100에서 300mg을 복용하고, 그렇게 되면 그루타치온 농도를 올려줍니다. 커큐민, 강황, 카레, 간에서 그루타치온을 농도를 올려주고 보충제로 먹어도 된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회만 되면 그 카레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두 번 먹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제로 먹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꾸준하게 그 항산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충제가 있어요. 카레로 나온 그 커큐셀레닌, 그러니까 이제 커큐민하고 카레하고 강황하고 셀레늄 같이 들어있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NAC,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가래 치료제지만 사실 가래 치료제뿐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거든요. 이게 600mg 하루에 3번, 죄송합니다. 600mg 하루에 2번 먹어도 되어 있고요. 그루타치온 생산에 관여하고 알파리포인산을 그 100에서 200mg를 하루에 3번 복용하라고 그러는데, 알파리포인산이 약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거를 보험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450ml짜리, 600ml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하루에 3번 먹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방해 드릴 수 있고요. 세이미 400mg 하루에 한 번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리포소말 그루타치온을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루타치온이 리포소물 형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루타치온 주사를 맞으면은 당연히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감염을 치료하라. 입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있다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치질할 때, 그러니까 입안에 감염되어 있던 사실조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칫솔질할 때 피가 나면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그 손 씻다가 손에서 피가 나거나 머리 빗을 때 머리에서 피가 난다면 놀라겠지만 당연히 당신의 잇몸은 또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잇몸에서 피가 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잇몸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양치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플로싱입니다. 그러니까 치실질, 치간칫솔, 그 만일 치주염이나 그 딥포킷, 뭐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간격이 깊어진 경우인데 다음에 그림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워터픽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게 그 치주염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요 1단계에서 보면은 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간격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점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아주 이 치주 질환이 심각해지는 단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워터픽의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냥 양치질만 했는데 절대 양치질만 해서는 안 되고 치간 칫솔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플로싱 같은 거를 꼭 식사 때 적어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라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칫솔은 세 달마다 바꿔줘야 하고 솔이 다르면 바꿔줘야 합니다. 혀를 닦아주는 게 구강청결에 중요한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혀를 닦게 되면 충치를 일으키는 균, 이 스트레프토코커스하고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입냄새 또한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다른 장점으로는 미각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코를 깨끗하게 해줘라.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이 있다면 곰팡이 감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감염을 위한 검사들, 이 캔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캔디다 항체, IgG, IgA, IgM 검사라는 게 있고요. 마이코플라 항체 검사가 있고요. 또 클라미디아 검사, 그다음에 결핵균 검사, 그다음에 크레브젤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메틸레이션과 글루타치온을 검사하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갑상선 질환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독이 잘 되게 하려면은 역시 간이 중요하고 간에 중요한 1단계, 2단계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고 또 간과 함께 장이 중요하다. 장에 좋은 걸 넣어줘야 되고요. 또 충분한 휴식과 수면, 운동, 그다음에 이 신선 야채와 과일 같은 거 복용하는 거 중요하고.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꾸준한 면역 치료 또 이게 영양 치료 또 이런 생활요법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몸에 어떤 항체들이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제대로. 나중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내용이 길어서 1, 2, 3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